유진그룹이 주최하는 올해의 경영인 시상식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모든 거물들이 모여 있었다. 그 중심에는 단연 올해의 경영인 대상을 수상한 유진그룹의 젊은 상무 이진우가 있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감 넘치고 세련된 수상소감을 발표했고, 카메라는 청중석에서 그를 바라보며 우아하고 기품 있는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아내 강서연을 비추었다. 그녀는 완벽했다. 아름다운 외모 지적인 분위기, 그리고 남편의 성공을 묵묵히 내조하는 완벽한 아내의 모습. 사람들은 그의 성공 비결이 바로 그녀라고 수군거렸다. 서연은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향해 박수를 쳤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과거의 자신이 속삭이고 있었다. 결혼 전 그녀는 강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재계의 인수합병 시장에서 전설로 불리던 냉혹한 전략가 K였다. 그녀는 적대적 M&A와 위기에 빠진 기업을 회생시키는 분야의 천재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진우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두 사람의 공동의 꿈을 믿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천재적인 능력을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무대 뒤에서 남편의 경력을 관리하는데 쏟아붓고 있었다. 오늘 그가 발표한 저 완벽한 연설문도 사실은 지난밤 그녀가 밤을 새워 작성한 것이었다. 시상식이 끝나고 그들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순간 완벽했던 가면이 벗겨졌다. 진우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던지며 그녀가 써준 연설문에 대한 칭찬 한마디 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보았다. 그의 차가운 무관심은 이제 그녀에게는 익숙한 아픔이었다. 진우 씨, 우리 제대로 된 저녁 먹은 지가 언젠지 기억나요? 그녀가 애써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오늘 밤 그녀는 이 모든 차가운 벽을 허물어줄 선물을 준비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고 우아한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지난 1년간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왔던 2줄짜리 임신 테스트기가 들어 있었다. 이 아이가 한때 뜨거웠던 그들의 사랑을 되돌려줄 마지막 희망이라고 그녀는 믿었다. 그녀가 선물을 건네기도 전에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그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서둘러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바로 그때 서연은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낯선 휴대폰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가 존재조차 몰랐던 그의 두 번째 개인 휴대폰이었다. 차가운 불길함이 그녀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홀린 듯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잠금 장치는 없었다. 화면은 나리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여자와의 메시지 창에 열려 있었다. 메시지 내용은 노골적이었고 잔인했으며 모든 것을 파괴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외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연의 삶 자체를 조롱하고 있었다. 나리 오빠, 오늘 그 여자 표정 봤어. 자기가 진짜 사모님인 줄 알더라. 웃겨 죽는 줄. 진우 그러게 지루하고 차가운 여자야. 진짜 내 여자는 너뿐인 거 알지? 나리 오빠 그 여자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나 이제 기다리는 거 지쳤는데.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고 진우가 통화를 하며 걸어 나왔다. 물론이지 자기야. 이따 봐. 그는 자신의 두 번째 휴대폰을 들고 서 있는 서연을 보았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죄책감 어린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는 통화를 끊고 천천히 아주 오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의 반응은 그 어떤 배신보다도 더 잔인했다. 봤어. 그럼 얘기가 빠르겠네. 그는 마치 사소한 비즈니스 계약을 들킨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열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생명의 소식이 담긴 선물 상자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그녀가 모든 것을 희생했던 남자는
그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녀를 귀찮은 장애물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완벽한 세상이 그 순간 수백만 개의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시상식장에서 지었던 평온한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고 소리 없는 심장의 파열음만이 남았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깨졌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다. 이진우의 오만한 미소 앞에서 강서연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던 고통이 서서히 차가운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는 이것을 그저 관리해야 할 하나의 상황,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생긴 사소한 문제점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사랑과 결혼은 다른 거야, 서연아. 그는 마치 현명한 조언이라도 하는 듯 지독하게 이기적인 논리를 펼쳐놓기 시작했다. 그는 김나리가 자신에게 짜릿한 흥분과 젊음을 느끼게 해준다고 했다. 반면 강서연은 그의 경력에 필요한 안정감과 완벽한 이미지를 제공해준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아주 실용적인 합의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이 아는 그 똑똑하고 이성적인 전략가 강서연이라면 이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완벽한 삶과 자신의 경력을 위해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의 모든 말은 그녀의 지성에 대한 모욕이자 그들의 사랑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그가 짓거리는 동안 서연의 내면에서는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가 남편을 위해 기꺼이 파묻었던 냉철한 전략가 K가 눈을 뜨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선언하는 오만한 경쟁자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에 쥐고 있던 선물 상자를 등 뒤로 숨겼다. 이 아이는, 이 생명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 이 더러운 게임에 그녀의 아이를 볼모로 잡히게 할 수는 없었다. 아이는 이제 공유해야 할 축복이 아니라 그녀가 온전히 혼자서 지켜내야 할 존재였다. 진우는 자신의 관대한 제안에 그녀가 당연히 감사하며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다. 눈물과 약간의 히스테리, 그리고 값비싼 선물과 몇 번의 다정한 말로 무마될 것이라 예상했다. 서연은 그의 경멸적인 연설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하고 차분하며 그래서 더 파괴적인 반격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래,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사랑과 결혼은 다른 거겠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말인데, 나 임신했어. 첫 번째 폭탄이었다. 진우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졌다. 아이, 후계자. 그의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바로 그것. 이것은 그의 실용적인 합의를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였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쁨이 싹텄다. 이제 그녀는 절대로 떠날 수 없다. 이 아이가 그녀를 이 완벽한 합의 속에 묶어둘 쇠사슬이 될 것이다. 그가 그 소식을 제대로 소화하기도 전에 그녀가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 같았다. 그리고 이혼하자. 두 번의 연속된 공격은 진우의 사고를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는 그녀가 임신을 무기로 자신에게 매달리고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정반대의 수를 둔 것이다. 그녀는 임신을 완벽한 독립선언의 무기로 사용했다. 그의 후계자를 가진 채 그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안정적인 아내와 짜릿한 애인을 모두 가지려던 그의 완벽한 계획이 그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충격은 자기애적 분노로 변해갔다. 감히 그녀가 자신이 내려준 이 모든 것,
이 호화로운 삶이 높은 지위를 누리게 해주었더니 감히 자신에게 반항해 그는 그녀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가 아니면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경력이 단절된 채 잊힌 존재일 뿐이라고, 이 집 밖에서는 살아남을 방법조차 없을 것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위협은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다. 과거의 강서연은 두려워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K는 아니었다. 그녀는 연민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진우 씨, 당신은 날 전혀 모르는구나. 하지만 괜찮아. 이제부터 아주 잘 알게 될 테니까. 그녀는 뒤돌아 한때 두 사람의 사랑이 가득했던 침실이 아닌 차가운 손님용 침실로 향했다. 그리고 등 뒤에서 문을 잠갔다. 거실에는 분노에 차 어쩔 줄 모르는 진우만이 홀로 남았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불과 5분 만에 그가 아름답고 수동적인 자산이라고 여겼던 여자가 그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그는 자신이 대체 누구와 결혼했던 것인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하며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빙하처럼 차가웠다. 밤새 분노에 잠 못 이룬 이진우는 아침이 되자마자 그의 변호사들이 작성한 이혼 서류를 강서연의 앞에 던졌다. 그는 선제 공격을 택했다. 서류의 조건은 잔인했다. 위자료 없음, 재산 분할 없음,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선언이었다. 그는 그녀를 완벽한 궁지로 몰아넣고 애원하며 매달리게 만들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처받은 아내의 얼굴이 아닌 냉철한 변호사의 눈으로 서류를 분석적으로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분노에 차 경솔하게 집어넣은 하나의 조항을 발견했다. 그녀가 아이에 대한 완전하고 독립적인 양육권을 갖는 대신 아이는 이 씨 집안의 족보에 오를 수 없으며 어떤 상속권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분노에 눈이 먼 그는 자신의 후계자를 문자 그대로 내던지고 있는 셈이었다. 서연은 그가 저지른 이 치명적인 실수를 이용하기로 했다. 약속된 시간에 서연은 진우의 변호인단이 기다리는 로펌의 회의실로 향했다. 그녀는 변호사 없이 홀로 나타났다. 진우의 변호사들은 감정적인 가정주부를 상대로 한 손쉬운 승리를 예상하며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거들먹거리며 서류의 조항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얌전히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설명이 끝났을 때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어 그들의 법적 논리를 하나씩 체계적으로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전설적인 전략가 K가 부활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작성한 계약서의 허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녀는 진우와 부하 직원인 김나리의 부적절한 관계가 유진그룹의 주가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거대하고 추악한 소송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넌지시 암시했다. 그녀는 진우가 숨겨둔 자산 목록을 언급하며 자신이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녀의 공격은 순수하게 지적이었고 대한민국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변호사들의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게 만들었다. 자신이 원한다면 천문학적인 액수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뒤 그녀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수를 두었다. 그녀는 진우가 제시한 모든 재정적 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나는 돈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녀의 조건은 단 하나였다. 아이에 대한 그녀의 단독 양육권과 아이가 그의 집안과 어떤 법적, 감정적 연결도 갖지 않게 한다는 조항을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도록 철저하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와 그의 지긋지긋한 집안으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원했다. 변호사들은 충격에 휩싸여 진우에게 돌아갔다. 그들은 그녀가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상대라고 보고했지만 진우의 귀에는 단 한 가지만이 들렸다.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빈손으로 떠나겠다는 것. 그의 거대한 자아는 이것을 자신의 완벽한 승리라고 해석했다. 그는 자신의 위협이 통했다고 그녀가 겁에 질려 도망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그의 돈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득의양양하게 그녀의 단 하나의 조건에 동의했다. 그들은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만났다. 그 자리에는 마치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의 김나리가 함께 있었다. 그것은 진우가 가하는 마지막에 비열한 잔인함이었다. 서연은 김나리를 완전히 무시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녀는 진우를 마지막으로 보았다. 증오가 아닌 차가운 연민이 담긴 눈이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다. 그리고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내 서명된 서류 옆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서연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을 든 채 펜트하우스를 걸어 나왔다. 그 안에는 그녀의 개인 소지품과 세상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녀의 비밀 임신 테스트기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펜트하우스 안에서는 김나리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너무나도 쉽게 승리했다며 웃고 있었다. 진우 역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다시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되었다고, 반항적인 아내를 제자리에 돌려놓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 밖으로 나와 분주한 거리 위에 선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도 집도 직업도. 하지만 그녀에게는 자유와 자신의 능력,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의지가 있었다. 그리고 세상 가장 소중한 비밀이 그녀의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떠나온 반짝이는 타워를 배경으로 익명의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재산을 건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자신의 영혼과 아이의 미래를 위한 전쟁에서는 승리했다. 자유의 대가는 그녀가 가졌던 모든 것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불했다. 5개월 후 시간은 강서연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선물했다. 그녀는 이제 제법 배가 부른 임산부였다. 그녀가 사는 곳은 더 이상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닌 보증금 낮은 작은 원룸 오피스텔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온전히 그녀 자신의 공간이었고 그녀가 흘린 땀으로 지켜내는 성역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1인 컨설팅 회사 K 스트레티지를 차렸다. 사무실은 낡은 건물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태어날 아이를 위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맹렬한 의지가 가득했다. 그녀는 거대 기업을 상대하지 않았다. 대신 대형 컨설팅 회사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파산 직전의 작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을 고객으로 삼았다. 그녀의 능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한 것은 대기업의 물량, 공세에 밀려 문 닫기 직전이었던 한 작은 전통식품 회사의 컨설팅을 맡으면서부터였다. 절박한 심정으로 그녀를 찾아온 늙은 사장에게 서연은 단순한 재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 시장을 분석했고 대기업이 놓치고 있는 틈새 유기농 고급화, 그리고 온라인 직거래 모델을 찾아냈다. 그녀는 낡은 브랜드를 세련되게 리뉴얼했고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마케팅 전략을 설계했으며 심지어 공급업체와의 납품 단가 협상까지 직접 해냈다. 결과는 기적과도 같았다. 회사는 극적으로 회생했고 3개월 만에 매출이 3배로 뛰었다. K라는 이니셜로만 알려진 미스터리한 컨설턴트에 대한 이야기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계에서 작은 전설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더 많은 고객들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작은 규모였지만 진짜 실력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거대 기업의 탐욕을 채우는데 쓰는 대신 언더독들을 돕는 데 사용하며 새로운 삶의 목적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뱃속아이의 태동을 느끼며 노트북으로 다음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혼 후 처음으로 그녀는 온전히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다는 단단한 안정감과 희망을 느꼈다. 한편 같은 시각 유진그룹의 이진우는 보이지 않는 균열 속에서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다. 강서연이라는 보이지 않는 지지대가 사라지자 그의 업무 능력은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발표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고 그의 전략은 혁신을 잃었다. 그가 저지르는 작지만 잦은 판단 착오들은 사내의 경쟁자들이 그를 얕잡아 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이제 김나리의 차지가 되었다. 하지만 불륜의 짜릿함은 사라지고 지루한 현실만이 남았다. 그녀는 그의 사업을 지지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쇼핑과 사교계에서의 지위, 그리고 언제쯤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이 될 수 있느냐는 것뿐이었다. 진우가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어할 때 그녀는 새로 나온 한정판 명품 가방을 사주지 않는다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사랑이 아닌 얕은 욕망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어느 날 진우는 마케팅팀 회의에 참석했다. 그들은 최근 놀라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한 작은 식품 회사에 대해 분석하고 있었다. 마케팅 팀장은 그 성공 신화의 배후에 있는 K라는 미스터리한 컨설턴트에 대한 소문을 보고했다. K라는 이니셜. 그것은 진우의 기억 저편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름이었다. 몇 년 전 재계에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전설적인 전략가. 그는 말도 안 되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다. 자신이 내쫓은 가정주부, 아내가 지금 가장 주목받는 새로운 스타 컨설턴트일 가능성 따위는 그의 상상력의 범주를 아득히 벗어나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다음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피곤했지만 결연한 의지로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번성하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여자가 그의 코앞에서 자신만의 제국을 서서히 건설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첫 번째 희미한 메아리가 마침내 그의 세상에 닿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혼 후 몇 달이 더 흘렀다. 강서연의 배는 이제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불러왔다. 서진우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열정적인 불륜의 미래 장소가 아니었다. 짜릿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지루한 현실과 신경질적인 다툼이 들어찼다. 김나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결혼 날짜를 잡자며 그를 닥달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이진우라는 남자 자체가 아니라 유진그룹의 사모님이라는 직함과 그에 따르는 부와 명예였다. 진우는 점점 더 지쳐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나리의 물질적인 요구와 지적 깊이가 없는 대화를 과거 서연의 조용하고 강력했던 지지와 비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 비교는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상기시켜 주었기에 그를 더욱더 화나게 만들었다. 진짜 압박은 그의 아버지 이유진 회장에게서 왔다. 주말 저녁 이 회장의 고풍스러운 한옥 저택에서 열린 가족 식사 자리. 이 회장은 혈통과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구시대적인 가부장 그 자체였다. 그는 김나리를 처음 본 순간부터 집안에 굴러들어온 근본 없는 여자라며 노골적으로 경멸감을 드러냈다. 나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회장은 아들과 단둘이 남게 되자 본론을 꺼냈다. 저런 근본 없는 애를 며느리로 들일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며느리로서의 강서연을
진심으로 좋아한 적은 없었다. 그녀가 너무 독립적이고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명석한 두뇌와 안정적인 집안 배경을 존중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 후계자 하나 없단 말인가. 이 그룹을 누구에게 물려주라는 게냐. 서연이와 이혼한 것까지는 좋다. 하지만 당장 그 아이보다 훨씬 더 나은 집안의 여자를 알아보고 내년 안에는 내게 손주를 안겨다오. 아버지의 압박은 진우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사실 지난 1년간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것은 서연의 탓이 아니었다. 병원 검사 결과 문제는 진우 자신에게 있었다. 그의 정자 활동성이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아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던 것이다. 그것은 그의 거대한 자존심에 상처를 낸 그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족이 혐오하는 여자와 살고 있었고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는 아이가 생길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최소한 자신에게 아이를 낳아줄 가능성이라도 있었던 완벽한 아내를 제 발로 차버렸다. 씁쓸한 아이러니였다. 그는 처음으로 희미하고 이기적인 후회의 감정을 느꼈다. 서연의 사랑을 잃은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었다. 그녀가 상징했던 안정감과 후계자를 낳아줄 수 있었던 가능성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후회였다. 한편 같은 시각 강서연은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서 새로운 의뢰인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 가고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고 자신감 넘쳤으며 명석했다. 그녀는 또 다른 중소기업이 거대 기업, 공교롭게도 유진그룹의 자회사였다에 적대적 인수 시도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녀는 오랜 친구와 통화를 했다. 그녀의 상황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설렘과 사랑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삶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과거의 지긋지긋한 관계에서 벗어나 충만함과 자유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두 전 배우자의 세상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었다. 진우는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나리는 쇼핑을 하러 나간 뒤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올해의 경영인 시상식 날 찍었던 사진을 보고 있었다. 완벽한 커플처럼 보였던 자신과 서연의 모습, 분노 상실감, 그리고 자신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희미한 감각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리고 서연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힘으로 아기 침대를 조립하고 있었다. 힘든 일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단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부풀어 오른 배 위에 손을 얹고 아이의 움직임을 느꼈다. 그녀의 세상은 작고 소박했지만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혼 후 그들이 선택한 각자의 길은 그들을 완전히 다른 감정의 장소로 이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화려한 지옥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고, 그녀는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천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강서연은 정기 산부인과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이제 제법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병원에 들어서는 그녀의 얼굴에는 혼자라는 고단함 대신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설렘과 강인한 모성애가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은 아내가 아니었다. 한 생명을 책임지는 강한 예비 엄마였다. 담당 의사인 박 원장은 50대 후반의 경험 많고 인자한 의사였다. 그는 홀로 꿋꿋하게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서연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고 늘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초음파 검사실의 분위기는 밝고 희망찼다. 자, 우리 아기 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박 원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화면에 떠오른 희미한 형상을 서연에게 보여주었다. 서연은 쿵쿵하고 힘차게 울리는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이전까지 아이의 성별을 일부러 묻지 않았다.
아들이든 딸이든 그저 건강하게만 태어나 주길 바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아이는 마치 자신을 보여주고 싶다는 듯이 완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박 원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어이쿠, 이 녀석 아주 씩씩한데요. 아들입니다. 아주 건강한 왕자님이에요. 아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다. 흐릿한 화면 속의 작은 존재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순수하고 복잡하지 않은 한 예비 엄마의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 찬 순간이었다. 하지만 검사가 계속될수록 박 원장의 표정이 조금씩 심각해졌다. 그는 특정 부위를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그리고 신중하게 살폈다. 그는 서연을 안심시키려 했으며 조금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든 검사가 끝난 후 서연은 원장실로 불려 들어갔다. 이전에 따뜻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다. 박 원장은 전문적인 평온함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뚜렷한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선천적으로 희귀한 자궁 질환을 앓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에 임신에 성공한 것 자체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하지만 임신으로 인해 약했던 자궁 내벽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마지막 잔인한 진실을 전했다. 지금 뱃속의 아이와 산모는 모두 건강하며 출산도 안전하게 할 수 있지만 그녀의 자궁은 다시는 아이를 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앞으로의 임신 시도는 산모와 아이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도로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지금 그녀가 품고 있는 이 아들이 그녀의 처음이자 마지막 아이가 될 것이라는 선고였다. 서연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이 품고 있는 아들이 기적이라는 사실에 대한 무한한 감사함과 동시에 자신이 꿈꿨을지도 모를 미래의 다른 아이들을 영원히 가질 수 없다는 깊은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이 소식은 그녀의 뱃속 아이를 더욱더 귀하고 신성한 존재로 만들었다. 서연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떠난 뒤 박 원장은 홀로 자신의 진료실에 남았다. 그는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사실 그는 단순한 동네 의사가 아니었다. 개인 병원을 차리기 전 그는 오랫동안 유진그룹 일가의 주치의였다. 그는 1년 전 이진우의 불임 가능성을 진단했던 바로 그 의사였다. 그는 이효진 회장이 얼마나 후계자에 집착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대한 비밀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의 환자인 강서연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그녀의 상태에 대한 정보는 오직 그녀의 것이어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 모든 상황의 맥락을 알고 있었다. 이진우가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진우에게 불임 문제가 있으며 지금 서연의 뱃속에 있는 건강한 아들이 기적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이진우가 그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후계자라는 사실까지. 그의 양심이 그를 괴롭혔다.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침묵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이 정보가 세 사람의 인생을 극적으로 바꿀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에게 알려야 하는가? 그는 태어날 아이에게는 아버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 그리고 한때 자신의 후원자였던 늙은이 회장에 대한 인간적인 책임감도 느꼈다. 그날 밤 박 원장은 불 꺼진 진료실에 홀로 앉아 자신의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액정 화면에는 이진우 상무의 연락처가 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동시에 얻고 잃은 생물학적 기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강하고 존엄한 미혼모를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핏줄을 얻을 기회를 경솔하게 내차버린 오만한 젊은 경영인을 생각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죄 없는 아기를 생각했다. 길고 고통스러운 고민 끝에 그는 결정을 내렸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버지는 이 모든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그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두 개의 분리된 세상을 단 하나의 인생을 바꾸는 정보로 연결할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고급스러운 강남의 한바 BR 안희진우는 최근에 성공시킨 사업 계약을 자축하며 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팔에는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김나리가 매달려 있었고 주변에서는 그의 성공을 찬양하는 아첨이 넘쳐났다. 하지만 진우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후계자에 대한 아버지의 압박은 그의 목을 조여오는 밧줄과도 같았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그의 연락처에 저장된 박 원장이라는 이름이 떴다. 오래전 집안의 주치의였던 노이사였다. 진우는 귀찮은 표정으로 조용한 발코니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박 원장의 목소리는 전문적이었지만 어딘가 무거운 분위기를 담고 있었다. 그는 먼저 강서연이 자신의 환자임을 알렸다. 그리고 첫 번째 소식을 전했다. 축하합니다. 이 상무님, 곧 건강한 아드님의 아버지가 되실 겁니다. 아들. 그 단어가 진우의 뇌리를 강타했다. 후계자. 아버지의 압박을 단번에 해결해줄 열쇠. 충격과 자부심, 그리고 기묘한 승리감이 그의 온몸을 휩쓸었다.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저 아이를 데려와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이 충격적인 기쁨을 제대로 음미하기도 전에 박 원장은 두 번째, 그리고 훨씬 더 치명적인 정보를 전달했다. 하지만 이 상무님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사는 서연의 희귀한 자궁질환과 임신으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손상에 대해 설명했다. 이 아이가 강서연 씨가 낳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아이가 될 겁니다. 벼락이 내리쳤다. 박 원장의 말이 가진 의미가 그의 세상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냥 아들이 아니었다. 유일한 아들이었다. 그의 핏줄을 이을 단 하나뿐인 기회. 그의 지위를 보장하고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는 갑자기 자신의 과거 행동들을 새로운 끔찍한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한 여자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유산을 담고 있는 값을 매길 수조차 없는 대체 불가능한 그릇을 내던져 버린 것이다. 이혼 당시 아이를 경멸하며 양육권을 쉽게 포기했던 자신의 오만함, 빈손으로 그녀를 내쫓으며 느꼈던 비열한 만족감. 그 모든 것이 이제 죄가 되어 그의 입안에서 씁쓸하게 흩어졌다. 그를 덮친 후에는 사랑이나 도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이기적인 형태의 후회였다. 자신의 유일한 왕관을 스스로 바다에 던져버린 왕의 후회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발코니 난간에 기댔다. 도시의 불빛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져나갔다. 전화는 끊겼고 그는 거대한 충격 속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바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다. 시끄러운 음악나리의 천박한 웃음소리, 의미 없는 대화들. 모든 것이 낯설고 견딜 수 없게 느껴졌다. 나리가 다가와 사소한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는 그녀를 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자신이 지금 필사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결코 줄 수 없는 일시적인 유흥거리에 불과한 존재. 그의 머릿속은 미친 듯이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녀를 되찾아야 해. 내 아들을 되찾아야 해. 그의 세상 전체가 이제 단 하나의 목표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서연의 사랑을 되찾는 것이 아닌 잃어버린 자신의 자산을 회수하는 것. 그날 밤 두 개의 세상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진우는 자신의 차를 몰아 밤의 도시를 광적으로 질주했다. 핸들을 쥔 그의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뒤덮인 가면과도 같았다. 그는 자신이 아는 서연의 유일한 주소, 그녀의 작은 컨설팅 회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서연은 자신의 작고 평화로운 아파트에서 아들의 초음파 사진을 보며 부드럽고 진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뱃속 아이의 태동을 느끼며 속삭였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우리 아가. 그녀는 자신의 조용한 세상 위로 사랑이 아닌 한 남자의 파괴적이고 이기적인 후회에서 비롯된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전혀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강서연은 자신의 작은 컨설팅 회사 사무실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초현실적인 광경과 마주했다. 이진우가 서 있었다. 어젯밤의 광적인 질주 때문인지 그의 모습은 엉망이었다. 며칠은 면도도 하지 않은 듯 거친 턱수염 피로와 절박함으로 붉게 충혈된 눈, 그의 손에는 어울리지 않게 거대한 장미 꽃다발과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절박하고 연극적인 사과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는지,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며 그녀에게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K였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안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말 속에서 단 한 번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오직 후회와 필요만이 가득하다는 것을 간파했다. 이것은 진심 어린 뉘우침이 아니었다. 다급해진 사업가의 비즈니스 제안이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말을 차갑고 냉정한 침묵으로 들었다. 그리고 그의 말이 끝났을 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진우 씨, 당신은 나를 잃은 것을 후회하는 게 아니야. 당신은 그냥 당신이 버린 것이 당신 생각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자산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뿐이지. 그녀는 그의 선물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를 지나쳐 사무실로 들어갔다. 보도블록 위에 홀로 남겨진 진우는 난생 처음 겪는 거절에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구애는 그날 이후 집요하고 맹목적인 캠페인으로 변했다. 그는 매일같이 사무실과 그녀의 집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사무실은 그가 보낸 값비싼 선물들로 가득 찼지만 서연은 그 모든 것을 자선단체에 기부해버렸다. 그는 그녀의 클라이언트에게 접근해 압력을 넣으려 했고 그녀의 유일한 친구에게까지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경멸의 눈초리뿐이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아버지 이유진 회장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고백했다. 아들의 존재와 서연의 건강 상태까지, 손주, 그것도 유일한 혈육이 될 손자의 소식에 이 회장은 모든 것을 잊고 기뻐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부부싸움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직접 나서서 며느리를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회장이 주선한 만남은 한 고급 한정식 식당의 조용한 별실에서 이루어졌다. 서연은 어른에 대한 예의로 그 자리에 나갔다. 이 회장은 놀랍도록 부드러웠다. 그는 아들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제안했다. 성대한 결혼식, 유진그룹의 공식적인 안주인 자리, 그리고 백지 수표. 그의 모든 관심은 오직 하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신의 손자를 확보하는 것에 맞춰져 있었다. 진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감정에 호소했다. 우리 아이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다시 시작하자고. 서연은 그들의 모든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그들의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그녀는 먼저 이 회장을 보았다. 회장님의 손자는, 회장님께는 죄송하지만 오직 제 아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진우를 보았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이의 아빠도 아니야. 당신은 이혼 서류에 당신의 손으로 직접 서명하면서 그 모든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어. 그녀는 그가 그토록 오만하게 서명했던 철갑처럼
단단한 그 계약서의 내용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사랑도 없는 그들의 독성 가득한 세상에서 자라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의 위선적인 후회의 본질을 꿰뚫는 비수를 날렸다. 내 자궁이 망가져서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당신은 단 한 번도 내게 연락하지 않았지. 그 한마디는 그의 이기심의 추악한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진우와 이 회장 두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킨 채 패배한 두 남자를 뒤로하고 방을 나섰다. 그녀가 떠나자 진우의 절박함은 차갑고 추악한 분노로 변했다. 그녀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면 힘으로 아이를 빼앗을 수밖에. 후계자를 확보하는 것에 혈안이 된 이 회장 역시 아들의 생각에 동의했다. 진우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에 애원하던 그것이 아니었다. 냉혹하고 잔인한 본성이 다시 드러나고 있었다. 소송 준비에 친자 확인 소송, 그리고 양육권 변경 소송.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아들을 데려올 거야. 구애는 실패로 끝났다. 이제 아이를 둘러싼 마지막 전쟁 잔인한 법정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진우가 양육권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그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김나리의 파라다이스가 아니었다. 그곳은 차갑고 긴장감 넘치는 전쟁터였다. 진우의 모든 신경은 오직 전처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신의 후계자에게만 쏠려 있었다. 그는 변호사들과 밤늦게까지 통화했고 나리에게는 신경질적인 명령을 내뱉을 뿐이었다. 나리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는 진우의 집착적인 대화들을 엿들으며 자신이 그에게서 버려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불안감은 독이 든 편집증으로 변해갔다. 진우의 변호인단은 공격을 시작했다. 그들은 이혼 합의서 자체가 극심한 감정적 스트레스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진우가 후계자를 포기하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그들은 언론에 교묘하게 정보를 흘려 강서연을 아이를 볼모로 삼는 불안정하고 감정적인 여자로 몰아갔다. 그녀의 부족한 재정 상태를 아이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는 증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강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전략가 K는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녀는 유명 로펌 대신 미혼모들을 위한 소송에서 승소 경험이 많은 소박하지만 명석한 여성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녀는 언론 플레이로 맞서는 대신 조용하고 정확하게 사실에 기반한 증거들을 수집했다. 진우의 무책임했던 과거, 그의 뻔뻔했던 불륜, 그리고 현재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증명할 자료들이었다. 이 법적 공방을 지켜보던 나리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만약 자신이 직접 나서서 강서연이 엄마로서 부적격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라이벌을 제거함과 동시에 진우에게 자신의 가치와 충성심을 증명할 수 있을 터였다. 그녀는 스스로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계획은 끔찍할 정도로 어리석고 잔인했다. 그녀는 이제 만삭의 몸인 서연의 뒤를 밟았다. 그리고 서연이 정기 검진을 마치고 나오는 날 조용한 지하 주차장에서 사고를 위장하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차로 서연을 살짝 들이받을 생각이었다. 죽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넘어져서 충격을 받고 조산을 하게 될 정도로만. 그녀의 뒤틀린 생각 속에서 이것은 서연이 아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부주의한 엄마라는 것을 증명할 완벽한 방법이었다. 나리는 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 서연이 자신의 차로 다가가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서연이 차 문을 열려는 순간 그녀는 엑셀을 밟았다.
하지만 그녀는 강서연을 너무 얕보았다. 서연은 지난 며칠간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감각은 최고조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차량의 불빛을 보았고 본능적으로 몸을 옆으로 던졌다. 차는 그녀를 직접 들이받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단단한 바닥 위로 심하게 넘어졌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그녀의 배에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다. 이 모든 광경은 카메라에 완벽하게 포착되었다. 주차장의 CCTV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차의 블랙박스에도 바로 일주일 전 서연이 고용한 사립탐정의 차였다. K는 진우나 나리가 이런 절박한 수를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립탐정은 즉시 경찰과 구급차에 신고했다. 서연은 극심한 충격과 조산의 징후를 보이며 병원으로 실려갔다. 경찰은 현장에서 히스테리를 부리며 모든 것을 부인하는 김나리를 폭행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같은 시각 이진우는 동시에 두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하나는 경찰서로부터 온 김나리가 폭행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전화였다. 다른 하나는 박 원장으로부터 온 강서연이 위급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으며 긴급분만 수술에 들어간다는 전화였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선택했던 여자가 자신의 전처와 유일한 아이를 죽이려 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이 결국 이 모든 끔찍한 재앙을 불러온 것이다. 그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그날 밤 세 사람의 운명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결론나고 있었다. 김나리는 차가운 경찰서 조사실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채 울부짖고 있었다. 하지만 영상 증거는 명백했다. 그녀의 미래는 끝났다. 그리고 이진우는 병원의 차갑고 하얀 대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완전히 부서졌다. 수술실 안에서는 그가 버렸던 여자와 그의 아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자신이 시작한 일 때문이었다. 얼마 후 한 간호사가 수술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그를 차갑고 경멸적인 눈으로 쳐다보았다. 강서연 씨는 아드님을 출산했습니다. 그가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전에 그녀는 마지막 가장 잔인한 한마디를 덧붙였다. 산모와 아이 모두 위독합니다. 그리고 서연 씨는 대표님의 면회를 거부하셨습니다. 수술실에 굳게 닫힌 문. 그 문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들의 첫 울음소리. 그리고 그를 둘러싼 완벽한 침묵. 그는 그토록 원했던 후계자를 얻었다. 하지만 그는 그 외의 모든 것, 심지어 그 아이를 볼 권리마저 잃어버렸다. 그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파멸이었다. 며칠 후 병원의 무균실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강서연과 그녀의 아들은 위태로웠던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았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는 엄마를 닮아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서연은 아들의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었다. 새롭고 무한한 미래를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이진우는 병원에서 유령처럼 맴돌았다. 하지만 그 어떤 문도 그에게 열리지 않았다. 서연의 변호사와 박 원장은 그녀의 뜻에 따라 그가 아내와 아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했다. 그는 돈과 권력을 이용해 보려 했지만 이번만큼은 통하지 않았다. 그는 병실 복도에서 김나리의 끔찍한 범죄를 다루는 뉴스를 봐야만 했다. 뉴스는 그를 비극의 원인을 제공한 암묵적인 공범으로 그리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법정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부를 이용해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미혼모가 유진그룹의 후계자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가사 법정.
아직 회복 중인 몸이었지만 서연은 직접 그 자리에 섰다. 그녀의 모습에는 조용하지만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변호사는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오직 인격과 부모로서의 자격에 대해 이야기했다. 첫 번째 증거는 진우가 오만하게 서명했던 이혼 합의서였다. 스스로 모든 권리를 포기했던 명백한 증거. 두 번째 증거는 그의 뻔뻔했던 불륜과 결혼 생활 동안 서연에게 가했던 정서적 학대에 대한 기록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그의 연인 김나리가 그의 임신한 전처와 뱃속의 아이를 살해하려 했던 반박의 여지가 없는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서연의 변호사는 이진우가 선택하고 조성한 환경 자체가 아이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판결은 신속하고 절대적이었다. 법원은 강서연에게 완전하고 단독적인 친권을 인정했다. 진우는 양육권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서연과 아들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다. 완전하고 굴욕적인 법적 패배였다. 그의 파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유진 회장은 마침내 아들의 추악한 본질과 그가 불러온 파괴를 직시했다. 그는 역겨움과 실망감 속에서 진우를 후계자 자리에서 박탈하고 그룹의 경영권을 다른 안정적인 친척에게 넘겼다. 진우에게 남은 것은 의미 없는 신탁기금뿐.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권력과 유산은 모두 사라졌다. 그는 진정으로 혼자가 되었다. 2년 후 강서연의 컨설팅 회사 K-스트래티지는 업계의 신화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녀를 진실성과 명석한 전략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재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젊은 리더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돈과 벽이 아닌 사랑과 안정감, 그리고 안전함으로 이루어진 견고한 요새를 만들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름다운 새 집에서 그녀는 강력한 CEO이자 사랑이 넘치는 엄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날 공원에서 그녀의 아들 하늘이가 아장아장 첫걸음을 떼어 엄마의 품에 안겼다. 서연의 웃음소리는 순수하고 기쁨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과거의 모든 고통은 이제 아들을 향한 강하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승화되었다. 그리고 공원 저편 아주 먼 거리에서 한 남자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진우였다. 그는 잘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그의 영혼은 유령처럼 공허해 보였다. 접근 금지 명령은 그를 아들이 있는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시켰다. 그는 아들의 첫걸음을 아버지가 아닌 낯선 이방인으로서 죄인으로서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이 아들을 하늘 위로 번쩍 들어올리자 아이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그에게까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웃음소리는 그에게는 더 이상 기쁨의 소리가 아니었다.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후회의 소리였다. 그는 뒤돌아 석양을 등진 채 홀로 걸어갔다. 그는 자신이 받아야 할 마땅한 것을 얻었다.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고독.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싸워서 쟁취해야 했던 모든 것을 얻었다. 진정으로 중요한 모든 것을